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자, 오늘은 형법 제323조부터 제328조까지,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관한 최신 판례들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첫 번째 판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소극. 뭐죠? 소극입니다. 현실로 방해되었을 것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볼게요. 검사는 2018년 12월 21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 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 등기하고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9년 9월 25일 권리행사 방해의 점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도 권리행사 방해죄 유죄로 받고 대법원 역시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 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점과 범위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324조 강요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갑 소유의 차량을 을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을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을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을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원심은 이와 달리 강요죄가 성립한다 라고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거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또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럼 무엇인지 살펴봐야겠고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맞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 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판례 뒷부분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인지 여부. 당연히 그렇겠죠. 적극입니다. 자, 공무원이 퇴임 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건 원칙적으로는 소급,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볼 거고요. 또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거야 성립하지 않겠죠. 소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자, 지금까지 하나의 판례의 긴 판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년부터 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갑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의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갑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 하지만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네, 다음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다수 의견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실 등 수석 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원칙적으로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느냐 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 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지원 배제 지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또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이 부분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강요 관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 및 지원 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을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강요죄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해당합니다.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둘째, 고소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이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 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